안녕하세요. 요즘 육아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이틀 연속으로 쪽쪽 떨어지던 국제 유가가 정말 갑자기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1월 8일이었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우리가 흔히 WTI라고 부르는 그 유가가요, 이틀 동안 계속 내리다가 하루 만에 무려 3.2%나 급등해버린 겁니다. 가격이 57.76달러까지 올랐는데 이게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자, 아니 이틀 동안 계속 떨어지던 게 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틀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그날 시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용해선상에 오른 건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변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 소식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시장의 생각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한다는 소식이 딱 들리니까 시장에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공급 과잉을 걱정한 거죠. 그래서 유가가 떨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아주 금방 바뀌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놨는데 의미 있는 양의 베네수엘라 원유가 미국에 도착하려면 그거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생각해보니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은 다 낡았고 복잡한 제재를 푸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시장이 이걸 깨닫고 당장 공급이 늘어날 일은 없겠구나 하고 바로 판단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전 세계에 풀리는 원유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베네수엘라 원유를 사가던 중국 대신에 이제 미국이 그 원유를 사가게 되는 일종의 무역 경로 변경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 거죠. 전체 파이는 똑같은데 나눠 먹는 사람만 바뀐 셈이에요.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이야기만으로는 이 3%가 넘는 급등이 다 설명이 안 돼요. 뭔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세계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이란에서는 경제난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인터넷이 끊겼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흑해에서는 러시아로 가던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를 국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이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확 커진 거죠. 물론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 양만 보면 전 세계 공급량의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별거 아니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장이 이미 이렇게 잔뜩 곤두서 있을 때는요, 이런 작은 불확실성 하나하나가 다 돈으로 계산됩니다. 이걸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불안감만큼 가격이 더 붙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미스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본 이런 지정학적 사건들 뒤에서 유가 급등에 말 그대로 부스터를 달아준 아주 강력한 시장 내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덱스 리밸런싱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큰 펀드들이 매년 초가 되면 자기들 포트폴리오 비중을 딱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이날 되면 무조건 원유 이만큼 사 하고 미리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일종의 대규모 자동 매수 같은 거죠.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시티그룹에서는 바로 이 리밸런싱 때문에 무려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이 원유 선물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시장에 갑자기 3조 원어치 사자 주문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숏 커버링입니다. 이건 뭐냐면 유가는 떨어질 거야에 돈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상과 달리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빨리 이걸 다시 사서 갚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허둥지둥 매수에 나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고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사야 하고 이렇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당시 시장 상황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데이터 분석을 보니까 일부 펀드들은 무려 91%가 유가 하락, 즉 숏 포지션에 몰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죠.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 91%가 한꺼번에 사자에 나서야 하니까 연쇄적인 숏 커버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이었던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번 유가 급등은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지정학적인 위기랑 인덱스 리밸런싱, 숏 커버링 같은 시장 내부의 힘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딱 만나서 터져버린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던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베네수엘라 원유가 당장 쏟아져 나오진 않을 거라는 사실을 시장이 깨달았고요. 둘째, 이란, 러시아, 이라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불안한 소식들이 시장에 위험 프리미엄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위에 수조 원대의 자동 매수세와 숏 커버링이라는 엄청난 연료가 끼얹어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날 한꺼번에 터지면서 3.2%라는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하루 동안 벌어진 소동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이렇게 하루하루 널뛰는 단기적인 변동성과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장 전망 사이에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아주 변동성이 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같은 곳에서는 2020년쯤 되면 원유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오히려 남아도는 그러니까 대규모 공급 거행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올릴 힘이, 장기적으로는 내릴 힘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위기가 터지고 시장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과연 안정적인 유가라는 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냥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